삼총사-16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산드르 듀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57장 고전 비극의 수법 밀레디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자신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젊은이를 관찰한 뒤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고통이 지독했죠. 때로는 구름이 이마를 에워쌌다 눈을 가렸다 하는 것 같더군요. 정신 착란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나는 너무 쇠약해져서 계속 실신했고 기절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했어요. 죽어가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감 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렸죠. 그 비열한 사내가 복면을 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도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발소리와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지옥이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그에게 부여한 그 위압적인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어때, 내가 요구한 대로 맹세할 결심을 했나? 그가 말하더군요. 당신이 말했듯이 청교도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할 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맹세해요. 온 세상을 당신의 죄악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고 나를 대신해 복수해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창녀야. 당신은 창녀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당신이 호소할 사람들 앞에 창녀의 낙인을 내보이면서 당신이 죄도 없고 미치지도 않았다는 걸 한번 입증해봐. 그러고는 동행한 남자에게 말하더군요. 형님, 의무를 다하게. 그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름을. 펠턴이 외쳤다. 제발 그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나는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요. 하지만 형리는 나를 붙잡아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그 힘센 손으로 내 몸에 멍이 들도록 움켜잡았어요. 나는 목매어 울면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하느님을 불렀지만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고통과 수치를 견디다 못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시뻘겋게 달구어진 형리의 쇠 젓가락이 내 어깨에 낙인을 찍은 거예요. 펠턴이 분노의 고함을 울부짖었다. 보세요. 밀레디가 여왕처럼 위험있게 일어나면서 말했다. 잔악한 인간에게 희생된 순결한 처녀를 위해 새로 고안된 순교의 자국을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아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는 그처럼 쉽게 부당한 복수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밀레디는 재빨리 드레스를 벌리고 가슴을 덮은 얇은 천을 찢었다. 그러고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가장하며 짐짓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어깨에 박힌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건 백합꽃인데요. 펠턴이 외쳤다. 그게 바로 비열한 점이에요. 밀레드가 대답했다. 영국의 낙인이라면 어느 법정이 나한테 이런 형벌을 부과했는지 입증되어야 할 거예요. 나는 왕국의 모든 법정에 공개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프랑스의 낙인이라면 나는 정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펠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무시무시한 고백을 듣고 나자 그는 압도당한 기분이었다. 노골적으로 제 몸을 드러내 보이는 태도도 숭고하게만 느껴졌고 그녀의 초인적인 아름다움에 황홀해졌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꼼짝도 못하다가 결국은 초기 기독교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투기장에서 잔인하고 음란한 대중의 구경거리가 된 그 순결하고 거룩한 순교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낙인은 사라지고 아름다움만 남았다. 용서하세요. 펠턴이 외쳤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밀레디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사랑의 불꽃을 읽었다. 뭘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의 박해자들과 한패가 된 걸 용서해 주세요. 밀레디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젊으십니다. 펠턴이 그 손에 키스를 퍼부으면서 외쳤다. 밀레디는 노예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펠턴은 청교도였다. 그는 여자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사랑한다기보다 숭배하고 있었다. 이 고비를 넘겼을 때 밀레디가 결코 잃지 않은 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을 때 펠턴은 정숙함의 베일 뒤에 그 사랑의 보물이 다시 가려지는 것을 보았다. 사랑의 보물은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잘 감추어져 있어서 그는 그것을 더욱 열렬히 바라게 되었다. 보물이 베일에 가려지는 것을 보고 펠턴이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에게 형을 집행한 진짜 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한 사람뿐이니까요. 실제로 낙인을 찍은 형리는 그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밀레디가 외쳤다.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펠턴이 대답했다. 그 사람. 아, 또 그 사람이군요. 언제나 그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죄인은 영국을 황폐시키고 진정한 신자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여자들의 정조를 빼앗은 비겁한 남자, 타락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두 왕국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려는 자, 오늘은 신교도를 보호하지만 내일이면 신교도를 배반할 자. 버킹엄, 역시 버킹엄이야. 펠턴이 격분하여 외쳤다. 밀레디는 그 이름이 불러일으킨 치욕스러운 기억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버킹엄, 그가 이 천사 같은 여인의 박해자였구나. 펠턴이 외쳤다. 오 하느님, 왜 그를 벼락으로 벌하지 않으셨나이까? 왜 그가 계속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권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이까? 하느님은 스스로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밀레디가 말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저주받은 자가 받아 마땅한 징벌을 그 머리 위에 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펠턴이 점점 흥분하면서 말을 이었다. 하느님은 인간의 정의가 하늘의 정의에 선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두렵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밀레디는 자신의 영혼이 악마 같은 기쁨에 잠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보호자이자 아버지나 다름없는 윈터경이 어떻게 이 일에 말려들게 되었을까요? 펠턴이 물었다. 잘 들으세요, 펠턴. 세상에는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도 있는 반면 훌륭하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내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죠. 약혼자는 당신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이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순간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이도 대귀족이었고 모든 점에서 버킹엄과 대등했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칼을 차더군요. 그러고는 망토로 몸을 감싸고 버킹엄의 저택으로 갔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겐 칼이 아니라 단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버킹엄은 전날 떠나고 없었어요. 스페인 대사로 출발한 뒤였지요. 당시만 해도 왕세자에 불과했던 찰스 1세를 위해 스페인 공주에게 청혼하러 간 거예요. 약혼자는 그냥 돌아왔어요. 나한테 말하더군요. 그는 떠났소. 그래서 당분간은 복수를 피했지만 그동안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합시다. 나 윈터경은 내 명예와 아내의 명예를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오. 윈터경이라고요? 펠턴이 외쳤다. 그래요. 윈터경이에요. 이젠 당신도 모든 것을 알았겠죠? 버킹엄은 1년이 넘도록 영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버킹엄이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윈터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윈터경의 유일한 상속자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만은 아실 거예요.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오, 이게 무슨 혼돈이란 말입니까? 펠턴이 외쳤다. 윈터경은 형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무서운 비밀은 죄인의 머리 위에 천둥처럼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야 했으니까요. 당신의 보호자는 동생이 무일푼인 처녀와 결혼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나도 유산 상속에 기대가 좌절된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내 재산은 모두 영국에 있어요. 전쟁 때문에 교통이 끊기자 나는 모든 게 부족해졌죠.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엿새 전에 포츠머스에 상륙했지요. 그래서요? 펠턴이 물었다.
버킹엄이 내가 돌아오는 것을 알고는 이미 나를 경계하고 있던 윈터경에게 내 귀국을 알리고 내가 창녀의 낙인까지 찍힌 여자라고 고자질한 거예요. 나를 변호해줄 남편의 순수하고 고결한 목소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윈터경은 버킹엄의 말을 모두 고지들었지요. 그 말을 믿는 편이 이였으니까 믿기가 더 쉬웠겠죠. 윈터경은 나를 붙잡아서 이곳에 데려다 놓고 당신에게 감시를 맡긴 거예요. 나머지는 당신도 알고 있겠죠. 모레면 윈터경은 나를 강제로 배에 태워 추방할 거예요. 모레면 나는 악명 높은 유영지로 추방될 거예요. 정말 잘 짜인 음모죠? 교묘한 음모예요. 내 명예는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펠턴, 이 나이프를 이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밀레디는 힘이 다 빠진 것처럼 젊은 장교의 품 안에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사랑과 분노와 미지의 기쁨에 도취된 젊은 장교는 쓰러지는 그녀를 받아서 가슴에 힘껏 끌어안고 그 아름다운 입에서 나오는 숨결에 몸을 떨었고 고동치는 젖가슴의 감촉에 미칠 것만 같았다. 아니, 안 됩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켜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당신의 적들을 무찔러야죠. 밀레디는 눈으로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손으로는 천천히 밀어냈다. 하지만 펠턴은 그녀를 꽉 끌어안고 그녀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원했다. 오, 죽음, 죽음.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고 눈꺼풀을 내리면서 말했다.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펠턴,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제발 부탁이에요.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펠턴,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와요. 펠턴, 나를 버리세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가 외치고는 포로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밀레디가 정말로 그를 밀어냈다. 저 소리,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끝장이에요. 아닙니다. 순찰 때가 온다는 것을 보처가 알려주는 소리예요. 그럼 문으로 달려가서 당신 손으로 문을 여세요. 펠턴이 그 말에 따랐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송두리째 그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문 밖에는 순찰대를 지휘하는 중사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젊은 장교가 물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초가 말했다. 그런데 중위님은 저에게 열쇠 주는 걸 깜빡 잊으셨습니다. 중위님이 외치는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어서 중사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중사가 말했다. 펠턴은 거의 미쳐버릴 만큼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밀레디는 자신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식탁으로 달려가 펠턴이 놓아둔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내가 죽으려는 걸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방해하는 거죠? 그녀가 말했다. 맙소사, 그녀의 손에서 칼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펠턴이 외쳤다. 그때 빈정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작이 잠옷바람으로 칼을 겨드랑이에 끼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드디어 종막에 이르렀군. 이복의 펠턴, 연극은 내가 이야기한 단계를 모두 거쳤어. 하지만 걱정 말게. 피가 흐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밀레디는 지금 당장 자신의 용기를 펠턴에게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은 틀렸어요. 피는 흐를 거예요. 피를 흐르게 한 자들에게 이 피가 떨어지기를. 펠턴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밀레디는 칼로 제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칼끝은 다행히 아니 절묘하게라고 말해야 할까? 당시 여자들의 가슴을 갑옷처럼 보호해준 코르셋에 부딪혔다. 칼은 드레스를 찢고 들어가 살과 갈빗대 사이에 비스듬히 꽂혔다. 그래도 밀레디의 드레스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밀레디는 뒤로 쓰러져 기절한 것 같았다. 펠턴이 칼을 빼앗았다. 카카, 제가 감시하던 여자가 자살했습니다. 펠턴이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말게 펠턴. 윈터경이 말했다. 죽지 않았어. 악마들은 그리 쉽게 죽지 않아. 안심하고 내 방에 가서 기다리게. 하지만 카카, 가서 기다려. 명령이야. 펠턴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다. 하지만 방에서 나갈 때
칼을 슬며시 품 안에 넣었다. 윈터경은 밀레디의 시중을 드는 여자를 불렀다. 하녀가 오자 아직 의식이 없는 포로를 그녀에게 맡기고 두 여자만 남겨두고 방에서 나왔다. 상처가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중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부하 한 명에게 당장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 제58장 탈출. 윈터경이 생각한 대로 밀레디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녀가 서둘러 옷을 벗기려 하자 그녀와 단둘이 남은 것을 한 밀레디가 눈을 떴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척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 밀레디 같은 여배우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엾은 하인은 그녀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밀레디가 그럴 것 없다고 말리는데도 한사코 밤새 간호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이 여자가 곁에 있다고 해서 밀레디가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도 없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펠턴은 그녀의 것이었다. 천사가 젊은이 앞에 나타나 밀레디를 고발해도 그의 정신 상태로 보아 펠턴은 천사를 악마의 사자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밀레디의 입술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펠턴이야말로 앞으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윈터경은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펠턴 자신이 감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오전 4시쯤 의사가 도착했다. 하지만 밀레디가 가슴을 찌른 순간부터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었다. 그래서 의사는 상처의 방향이나 깊이도 측정할 수 없었다. 그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아침에 밀레디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하녀를 내보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펠턴이 아침 식사가 올 때 같이 오리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남작에게 의심을 받은 펠턴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저버리려는 것일까?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윈터경은 그녀가 23일에 배를 탈 거라고 예고했는데 벌써 22일 아침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점심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점심 식사는 여느 때와 같은 시각에 운반되었다. 그때 밀레디는 자기를 감시하는 병사들의 제복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녀는 펠턴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그러자 병사는 펠턴이 1시간 전에 말을 타고 떠났다고 대답했다. 남작이 아직도 성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병사는 그렇다며 포로가 찾으면 곧바로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혼자 있고 싶다고 밀레디가 말하자 병사는 식탁에 식사를 차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펠턴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해군 병사들도 바뀌었다. 따라서 펠턴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밀레디에게는 마지막 타격이었다. 그녀는 혼자 남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하기 위해 그리고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려고 줄곧 누워 있었던 침대가 석탄불처럼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다. 감시창은 널빤지로 가려져 있었다. 이 창구멍으로 밀레디가 악마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감시병들을 유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남작의 염려 때문일 터였다. 밀레디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창구멍이 가려진 덕분에 들킬 염려 없이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처 날뛰는 여자처럼 또는 우리에 갇힌 암호랑이처럼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지금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면 자신이 아니라 남작을 죽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6시에 윈터경이 들어왔다. 그는 철저히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밀레디는 그를 얼빠진 귀족으로만 보아왔는데 그런 그가 이제는 훌륭한 간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짐작하고 모든 것을 앞지르는 것 같았다. 그는 밀레디를 힐끗 보고는 그녀의 마음속을 알아차렸다. 좋아. 하지만 오늘도 나를 죽이지는 못할걸? 당신에게는 무기가 없고 게다가 나는 철저히 경계하고 있거든. 당신은 가엾은 펠턴을 나쁜 길로 이끌기 시작했어. 펠턴은 벌써 당신의 악마 같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는 그를 구해줄 작정이야.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펠턴을 보지 못할 거야. 다 끝났어. 당신의 누더기나 챙겨. 내일 떠날 테니까. 출항일은 24일로 정했지만 빠를수록 안전하겠다고 생각했지. 늦어도 내일 정오까지는 버킹엄이 서명한 명령서가 도착할 거야. 배에 타기 전에 당신이 누구한테든 한마디라도 하면 내 부하인 중사가 당신의 꼴통을 부숴버릴 거야. 중사한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지. 배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장의 허락 없이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선장이 당신을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그럼 잘 자셔?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오지. 이렇게 말하고 남작은 방에서 나갔다. 밀레디는 이 협박조의 장광설을 들으면서 입술에는 경멸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밀레디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위협적으로 다가온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커다란 구름장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고 멀리서 치는 번개가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 10시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되었다. 밀레디는 자연히 자신의 마음처럼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오히려 위안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처럼 우르릉 거리는 우레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풍은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휘게 하고 나뭇잎을 떨어뜨렸듯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폭풍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역시 절망에 울부짖는 듯한 자연의 거대한 목소리가 삼켜버렸다. 그때 갑자기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번개불 속에서 그녀는 창살 너머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었다. 펠턴, 이제 난 살았군요. 예, 펠턴이 말했다. 하지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 창살을 자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시창으로 당신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펠턴. 창구멍을 널빤지로 막아버렸거든요. 그거 잘 됐군요. 하느님이 그 사람들한테서 이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창문을 닫고 기다리세요. 침대로 가서 누우세요. 옷을 다 입은 채 어쨌든 침대에 들어가세요. 다 끝나면 유리창을 두드릴 테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상처는 아파요. 하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준비하고 신호를 기다리세요. 밀레디는 펠턴이 시키는 대로 창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침대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으르렁거리는 폭풍우 속에서 줄이 쇠창살을 가는 소리가 들렸고 번갯불이 번득일 때마다 유리창에 펠턴의 그림자가 어렸다. 그녀는 1시간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무서운 고통이 가슴을 쥐어 뜯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는 법이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펠턴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렸다. 밀레디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창문을 열었다. 창살 2개가 잘려나가서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겨 있었다. 준비됐나요? 펠턴이 물었다. 됐어요. 뭘 가져가야 하나요? 돈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다행히 소지품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배를 빌리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자요. 밀레디가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건네면서 말했다. 펠턴은 주머니를 받아서 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자, 갑시다. 어서 가요. 밀레디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펠턴이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밧줄 사이에 올라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비로소 그녀는 공포를 느끼고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창문에서 낭떠러지 바닥까지의 빈 공간을 보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럴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펠턴이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밀레디가 말했다. 눈을 감고 내려갈게요. 나를 믿습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2손을 모아서 깍지를 끼세요. 좋아요. 펠턴은 그녀의 2 손목을 손수건으로 묶은 다음 손수건 위에 다시 밧줄을 묶었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밀레디가 놀라서 물었다. 2 팔로 내 목을 감으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매달리면 당신이 균형을 잃고 우리 둘 다 떨어질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나는 해군입니다.
잠시도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밀레디는 펠턴의 목을 두 팔로 감고 창밖으로 끌려 나갔다. 펠턴은 사다리를 한 단씩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몸무게가 실렸는데도 돌풍 때문에 사다리가 공중에서 좌우로 흔들렸다. 갑자기 펠턴이 멈추었다. 왜 그래요? 밀레디가 물었다. 쉬, 조용히. 발소리가 들립니다. 들켰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펠턴이 말했다. 그럼 그 소리는 뭐죠? 순찰대가 순찰로를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순찰로는 어디 있죠? 바로 우리 밑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겠군요. 번개만 치지 않으면 안 보일 거예요. 사다리 아래 부딪히면 어떡하죠? 다행히 이 사다리는 바닥보다 2미터쯤 짧습니다. 어머나, 순찰대가 오고 있어요. 쉿. 병사들이 웃고 떠들면서 아래를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땅에서 6미터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에게는 실로 무서운 순간이었다. 순찰대가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졌다. 이젠 안전합니다. 펠턴이 말했다. 밀레디는 한숨을 내쉬고 정신을 잃었다. 펠턴은 계속 내려갔다. 사다리 끝에 이르자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었다. 그는 손으로 사다리 가로대를 번갈아 잡으면서 내려갔다. 마침내 마지막 가로대에 이르자 두 다리를 쭉 뻗어 땅에 발을 디뎠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 벽 기슭에 떨어진 금화주머니를 집어서 입에 물었다. 그런 다음 밀레디를 두 팔로 안고 순찰대가 간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곧 순찰로를 벗어나 바닷가로 내려오자 휘파람을 불었다. 비슷한 신호가 그의 휘파람에 응답했다. 5분쯤 지나자 네 사람이 타고 있는 조각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는 육지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왔지만 수심이 깊지 않아서 해안에 댈 수는 없었다. 펠턴은 허리까지 물에 잠기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바다로 들어갔다. 소중한 짐을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폭풍우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사나워서 작은 배가 파도 위에서 호두 껍데기처럼 뒤흔들렸다. 본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노를 저어라. 펠턴이 말했다. 내 사내가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노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해안에서 멀어졌다. 이것이 중요했다. 밤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배에서는 이미 해안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물며 해안에서 그 작은 조각배를 알아볼 수는 없을 터였다. 검은 점 하나가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이 본선이었다. 노잡이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조각배가 나아가는 동안 펠턴은 밀레디의 두 손을 묶었던 밧줄과 손수건을 차례로 풀어주었다. 밀레디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녀가 물었다. 이젠 안전합니다. 펠턴이 대답했다. 안전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네요. 내가 숨쉬는 이 공기도 자유의 공기군요. 아, 고마워요, 펠턴.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가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런데 손이 왜 이러죠? 밀레디가 물었다. 뭐가 잘못됐나요? 손목이 바이러스에 조여진 듯한 느낌이에요. 밀레디가 두 팔을 들었다.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니 저런. 펠턴은 그 아름다운 손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밀레디가 외쳤다. 이제 생각이 나요. 밀레디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있습니다. 펠턴은 금화가 든 주머니를 발로 살짝 밀면서 말했다. 그들은 본선으로 다가갔다. 망을 보던 선원이 조각배에다 뭐라고 외치자 조각배에서도 응답을 보냈다. 저건 무슨 배죠? 밀레디가 물었다. 당신을 위해 빌린 배입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건데요?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만 나를 포츠머스에 상륙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츠머스에서 뭘 할 건데요? 밀레디가 물었다. 윈터경의 명령을 수행할 겁니다. 펠턴이 음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명령이죠? 밀레디가 물었다. 모르고 계시군요. 펠턴이 물었다. 몰라요. 제발 알려주세요. 윈터경은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직접 당신을 감시하기로 하고 자기 대신 나를 버킹엄에게 보내서 당신의 호송 명령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의심한다면서 왜 명령서는 맡겼을까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은 포츠머스에 갈 작정이군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23일인데 버킹엄은 내일 함대를 이끌고 떠날 겁니다. 내일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라로셸로. 거기 가면 안 돼요. 밀레디가 침착성을 잊고 소리쳤다. 걱정 마세요. 떠나지 못할 테니까. 밀레디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방금 펠턴의 마음속을 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버킹엄의 죽음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쓰여 있었다. 펠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유다 마카베오만큼 위대한 분이세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에요. 조용, 펠턴이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범선에 도착해 있었다. 펠턴이 먼저 사다리를 올라간 다음 밀레디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다가 여전히 거칠었기 때문에 선원들도 밑에서 그녀의 몸을 받쳐주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갑판에 올라와 있었다. 선장, 펠턴이 말했다. 내가 말씀드린 부인입니다. 프랑스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1,000 피스톨을 주기로 약속하셨지요? 선장이 말했다. 500 피스톨은 이미 받지 않았소. 맞습니다. 선장이 말했다. 나머지 500 피스톨은 여기 있어요. 밀레디가 금화주머니로 돈을 가져가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 선장이 말했다.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분에게 이미 약속했지요. 나머지 500 피스톨은 볼로뉴에 도착한 뒤에 받기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이름이 잭 버틀러가 아니지요. 약속을 지켜준다면 500 피스톨이 아니라 1,000 피스톨을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하느님이 부인 같은 손님을 자주 보내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럼 포츠머스 앞에 있는 치체스터라는 작은 만으로 갑시다. 거기에 먼저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펠턴이 말했다. 선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침 7시쯤 배가 치체스터만에 닻을 내렸다. 이곳까지 가는 동안 펠턴은 밀레디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런던으로 가지 않고 이 배를 전세에 냈다는 것, 돌틈에 갈고리를 박으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 마침내 창살에 이르자 밧줄 사다리를 매달았다는 것, 그 다음은 밀레디도 알고 있었다. 밀레디는 10시까지 펠턴을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그가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밀레디 혼자 떠나기로 했다. 그럴 경우 그가 자유로운 몸이라면 프랑스로 건너가 베틴에 있는 카르멜회 수녀원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했다. 제59장 1628년 8월 23일 포츠머스. 펠턴은 누나 손에 입을 맞추고 잠깐 산책하러 나가는 남동생 같은 태도로 밀레디에게 작별을 구했다. 대체로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열에 들뜬 것처럼 이상한 빛이 눈에서 번뜩였다. 이마는 여느 때보다 더 창백했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말투도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서 어두운 생각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각배를 타고 육지로 가는 동안 갑판에 서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밀레디 쪽으로 눈길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둘 다 추적당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 9시까지는 아무도 밀레디의 방에 들어올 리 없었고 저택에서 런던까지 가는 데에는 9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펠턴은 해안에 상륙하자 절벽 꼭대기로 이어진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그러고는 밀레디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낸 뒤 시내로 들어갔다. 100걸음쯤 걸은 뒤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이제는 범선의 돛대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당장 포츠머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포츠머스의 탑들과 건물들이 1km도 떨어지지 않은 앞쪽에 아침 안개를 뚫고 나타났다. 포츠머스 너머에 있는 바다는 배로 뒤덮여 있었다. 돛대들이 겨울에 벌거벗은 포플러 나무 숲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포츠머스로 달려가는 동안 펠턴은 지난 10년 동안 청교도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버킹엄 공작에 대한 비난을 진위에 상관없이 머리에 떠올렸다. 이 재상의 공적인 범죄, 즉 유럽 전체에 끼친 범죄와 사적인 범죄,
즉 밀레디에게 끼친 범죄를 비교했을 때 버킹엄이라는 인간의 양면 가운데 죄가 더 많은 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 면이라고 생각했다. 난생 처음 알게 된 야릇하고 열렬한 사랑 때문에 펠턴은 밀레디가 상상으로 지어낸 거짓 고발을 마치 확대경으로 보듯 크게 과장하여 생각했다. 확대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개미만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도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인다. 빠르게 달리자 피가 더욱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여자, 아니 성녀처럼 숭배하는 여자, 무서운 복수의 위험에 노출된 여자를 내버려두고 왔다는 생각. 그가 겪은 격렬한 감정,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인간의 감정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아침 8시쯤 포츠머스 시내로 들어섰다. 시민들은 모두 일어나 있었다. 거리와 항구에는 북소리가 요란하고 부대들이 배에 타기 위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펠턴이 해군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보통 때에는 창백하던 얼굴이 지금은 더위와 분노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보초는 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펠턴은 위병소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책임자가 오자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윈터경이 보낸 긴급 전갈이오. 버킹엄 공작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는 윈터경의 이름을 듣자 위병소장은 펠턴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했다. 게다가 펠턴은 해군 장교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펠턴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막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남자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이며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가 문간에 남겨둔 영마는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쓰러져 버렸다. 그 사내와 펠턴은 공작의 신복 하인인 패트릭에게 동시에 말을 걸었다. 펠턴은 윈터경의 이름을 댔지만 미지의 사내는 누구의 이름도 대지 않고 공작에게 직접 신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먼저 공작을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패트릭은 윈터경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작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윈터경의 이름을 댄 사내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다른 사내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펠턴은 하인을 따라 널따란 응접실을 가로질렀다. 응접실에는 수비즈 공작이 이끄는 라로셸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은 펠턴을 집무실로 안내했다. 집무실에서는 막 목욕을 끝내고 나온 버킹엄이 여느 때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윈터경이 보내신 펠턴 중위입니다. 패트릭이 말했다. 윈터경이 보냈다고? 버킹엄이 되물었다. 들여보내게. 펠턴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버킹엄은 진주를 아로새긴 푸른색 벨벳 상의를 입으려고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실내복을 소파에 벗어던졌다. 왜 남작이 직접 오지 않았나? 버킹엄이 물었다. 오늘 아침에 기다렸는데. 남장님은 각하를 뵙지 못해서 유감이지만 저택에서 감시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펠턴이 대답했다. 그래, 나도 들어서 알고 있네. 남작이 포로 하나를 잡고 있다지. 바로 그 포로에 대해 각하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말해보게. 제가 드릴 말씀은 각하만 들으셨으면 합니다. 물러가 있거라 패트릭. 버킹엄이 말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도록 곧 부를 테니까. 패트릭이 방에서 나갔다. 이제 우리 둘뿐일세. 버킹엄이 말했다. 말해보게. 각하. 펠턴이 말했다. 윈터경은 일전에 샬럿 백슨이라는 젊은 여자의 호송 명령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올리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명령서를 가져오거나 보내면 서명해주겠다고 회답을 보냈지. 명령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주게. 공작은 명령서를 받아들고 재빨리 훑어본 다음 그것이 정말로 윈터경이 말한 그 서류인 것을 확인하자 탁자 위에 내려놓고 펜을 들어 서명할 준비를 했다. 죄송합니다만 각하. 펠턴이 공작을 막았다. 샬럿 백슨이라는 이름이 그 젊은 여자의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공작이 펜을 잉크병에 담그면서 대답했다. 그러면
본명도 알고 계십니까? 펠턴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고 있지. 공작이 펜을 서류로 가져갔다. 본명을 아시면서도 서명을 하실 건가요? 물론이야. 아니까 더욱 서명해야지. 믿을 수가 없군요. 펠턴이 점점 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윈터 부인이라는 걸 각하께서 알고 계시다니. 나야 잘 알고 있지만 자네가 알고 있다는 게 놀랍군. 그래서 각하께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명령서에 서명하실 겁니까? 버킹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답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고 있나? 대답하십시오, 각하. 상황은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버킹엄은 이 젊은 장교가 윈터경의 전령으로 왔으니 윈터경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네. 그리고 남작은 밀레디 윈터 같은 중죄인에게 유배형은 은혜를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지. 공작이 펜을 서류에 갖다 댔다. 그 명령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각하. 펠턴이 공작적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서 말했다. 서명하면 안 된다고? 왜? 깊이 생각하신 후에 공정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파렴치한 여자를 타이번으로 보내는 거야. 윈터 부인은 천사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사면해 주십시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자네 미쳤나? 죄송합니다, 각하. 최대한 자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건지 생각하시고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아닙니다, 각하. 저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이 가득 찬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듯이 한 번의 가벼운 실수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사히 목숨을 보전한 사람에게 천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펠턴, 당장 물러가게. 여기서 나가면 당장 체포하겠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각하는 그 젊은 여자를 유혹했고 능욕했고 더럽혔습니다. 그 여자한테 지은 죄를 보상하시고 그 여자가 자유롭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버킹엄은 놀라서 펠턴을 바라보며 그가 한 말을 한마디씩 강조하면서 되물었다. 각하, 펠턴이 점점 흥분하여 말을 이었다. 조심하십시오. 영국 전체가 각하의 부정한 행위에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하는 왕권을 찬탈하다시피 하여 남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느님도 각하를 혐오합니다. 하느님은 언젠가 각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당신을 벌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군. 버킹엄이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외쳤다. 펠턴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겸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윈터 부인의 석방 명령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각하께서 욕부인 여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서 철창에 가두겠다. 아무도 부르지 못할 겁니다. 펠턴은 공작과 탁자 위에 놓여있는 초인종 사이에 끼어들면서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각하. 지금 각하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악마의 손이라는 뜻이겠지? 버킹엄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청을 높여 외쳤지만 그래도 직접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다. 서명하십시오, 각하. 윈터 부인의 석방 명령서에 서명하십시오. 펠턴이 공작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말했다. 강제로 시키겠다고? 농담하나? 여봐라, 패트릭. 서명하십시오, 각하. 서명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요? 거기 누구 없느냐? 공작이 외치면서 동시에 칼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펠턴은 공작이 칼을 뺄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밀레디가 자신을 찌른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도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단숨에 그는 공작에게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 패트릭이 집무실로 들어오면서 외쳤다. 각하, 프랑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버킹엄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펠턴이 공작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 반역자! 버킹엄이 외쳤다. 나를 죽이는구나. 살인이다. 패트릭이 외쳤다. 펠턴은 달아날 길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고는 문이 열려있는 옆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옆방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라로셸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펠턴은 그 방을 한달음에 가로질러 계단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계단 꼭대기에서 윈터경과 마주쳤다. 핏발선 눈에 얼굴은 창백한 낯빛이고 손과 얼굴에 피가 얼룩진 것을 보고 윈터경은 펠턴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다. 이럴 줄 알았다.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불운하게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펠턴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윈터경은 그를 위병들에게 넘겨주었고 위병들은 다음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테라스로 내려갔다. 윈터경은 버킹엄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공작의 외침 소리와 패트릭의 고함 소리를 듣고 아까 펠턴의 대기실에서 만난 사내도 공작의 집무실로 뛰어들었다. 공작은 상처를 주먹으로 누른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라포르트, 공작이 꺼져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포르트, 그분이 보내서 왔나? 예, 각하. 안 도트리슈 왕비의 충실한 종복이 대답했다. 그런데 너무 늦었나 봅니다. 조용히 하게, 라포르트. 누가 엿들을지도 몰라. 패트릭,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라. 아, 그분이 보내신 말씀도 나는 영영 듣지 못하겠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어. 그러고 나서 공작은 의식을 잃었다. 그러는 동안 윈터경과 라로셸 대표단, 원정군 지휘관들과 버킹엄의 하인들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사방에서 절망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버킹엄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택을 신음과 비탄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사방으로 넘쳐흘러 시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불의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포성이 울려 퍼졌다. 윈터경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한 발 늦었어. 딱 한 발이 늦었어.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란 말인가? 윈터경이 저택 창문에서 밧줄 사다리가 내려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아침 7시였다. 그는 곧바로 밀레디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고 창살 2개가 잘려 있었다. 다르탄양이 보낸 정갈이 생각나면서 공작의 신변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윈터경은 마구간으로 달려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에 안장도 얹지 않고 올라타고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사령부 마당에 도착하자 말에서 뛰어내려 계단을 뛰어올랐고 앞에서 말했듯이 계단 꼭대기에서 펠턴과 마주친 것이다. 그런데 공작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가 의식을 되찾아 눈을 뜨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돌아왔다. 패트릭과 라포르트만 남고 모두 나가주게. 공작이 말했다. 아, 윈터경, 자네 왔나? 오늘 아침에 괴상한 미치광이를 보냈더군. 그놈이 나를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보게나. 카카, 남작이 외쳤다.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일세, 윈터경. 버킹엄이 윈터경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애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제껏 본 적이 없네. 제발 부탁이니 그만 나가주게. 남작이 흐느끼면서 밖으로 나갔다. 집무실에는 부상당한 공작과 라포르트와 패트릭만 남았다. 하인이 의사를 부르러 갔지만 의사를 찾지 못했다. 괜찮아질 겁니다. 공장님, 기운을 내십시오. 안 왕비의 시종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분이 뭐라고 써 보내셨나? 버킹엄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 말하려고 엄청난 고통을 참아냈다. 편지를 어서 읽게. 카카, 라포르트가 말했다. 내 말 듣게. 라포르트,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걸 모르겠나? 라포르트는 봉인을 뜯고 편지를 공작의 눈 밑에 놓았다. 버킹엄은 왕비가 손으로 쓴 글씨를 읽으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읽어라. 나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 어서 읽어라. 나는 이제 곧 듣지도 못할 테니.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쓰셨는지도 모른 채 죽게 될 것이다. 라포르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공장님, 당신을 알게 된 뒤 당신 때문에 겪어온 모든 것을 걸고 간청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신다면 프랑스와 싸우기 위한 준비를 중단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종교가 원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뒤에서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숨겨진 원인이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에 큰 재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으로도 위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날이 오면 나에게 더없이 소중해질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버킹엄은 남아있는 기력을 모두 짜내어 듣고 있었다. 편지 읽기가 끝나자 몹시 실망한 것처럼 물었다. 직접 말로 전할 말은 없느냐? 있습니다, 카카. 왕비님은 카카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변에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라고 특히 당부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 다른 말씀은 없으셨느냐? 버킹엄이 초조하게 물었다. 항상 카카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고맙기도 해라. 그러면 왕비님은 내 죽음을 아무 상관도 없는 자의 죽음으로 생각지는 않으시겠구나. 라포르트가 울음을 터뜨렸다. 패트릭, 공작이 말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오너라. 패트릭이 상자를 가져오자 라포르트는 그것이 원래 왕비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분의 이름 머리글자가 진주로 수놓아진 하얀 공단 주머니도 가져오라. 패트릭이 주머니를 가져왔다. 자, 라포르트, 버킹엄이 말했다. 그분께 받은 기념품은 이 은재 상자와 편지 2통뿐이다. 이것을 왕비님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기념품으로 그는 귀중한 물건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눈에 띈 것은 펠턴의 손에서 떨어진 칼뿐이었다. 칼날에 얼룩진 진홍빛 피에서는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칼도 갖다 드려라. 공작이 라포르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는 공단 주머니를 은재 상자 밑바닥에 집어넣고 칼을 상자 속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라포르트에게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몸짓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경련이 일어났다. 공작도 이번에는 견딜 힘이 없어서 소파에서 마룻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패트릭이 소리를 질렀다. 버킹엄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싶었지만 죽음이 그 생각을 가로막았다. 미소는 사랑의 마지막 입맞춤처럼 그의 이마에 새겨졌다. 그 순간 공작의 주치의가 허둥지둥 도착했다. 의사는 이미 전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그를 데려와야 했다. 의사는 공작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잠시 맥을 짚어보다가 다시 떨어뜨렸다. 소용없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운명하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패트릭이 외쳤다. 이 절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으로 몰려 들어왔다. 도처에 경악과 혼란뿐이었다. 윈터 경은 버킹엄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자마자 펠턴에게 달려갔다. 병사들은 아직도 테라스에서 펠턴을 감시하고 있었다. 비열한 놈, 윈터경이 펠턴에게 말했다. 펠턴은 버킹엄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침착과 냉정을 되찾았다. 비열한 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복수한 겁니다. 펠턴이 말했다. 복수했다고? 너는 그 저주받은 계집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야. 하지만 맹세코 이것이 그 여자의 마지막 범죄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펠턴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저는 버킹엄 공작이 저를 대위로 진급시켜 달라는 남장님의 요청을 2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의 불의를 응징했을 뿐이라고요. 윈터경은 어안이 벙벙하여 펠턴을 포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처럼 태연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펠턴의 이마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이 순진한 청교도는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이 자수하여 그와 함께 죽으려고 그의 품으로 달려오는 밀레디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했다. 갑자기 그가 흠칫 놀랐다. 그의 눈이 테라스에서 훤히 보이는 바다 위에 한 점을 응시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갈매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는 뱃사람 특유의 독수리 같은 눈으로 프랑스 해안을 향해 멀어져 가고 있는 범선의 돛을 똑똑히 알아본 것이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가슴에 손을 댔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가 남작에게 말했다. 뭐냐? 남작이 물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남작이 회중시계를 꺼냈다. 9시 10분 전이다.
밀레디가 출항을 1시간 반이나 앞당긴 것이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포성을 듣자마자 닻을 올리라고 명령한 것이다. 배는 이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 푸른 하늘 아래를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펠턴이 광신자답게 체념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목숨을 바친 여자의 하얀 모습을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윈터경은 펠턴의 시선을 쫓았고 그의 고통에 놀랐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우선은 너 혼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윈터경이 여전히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린 채 끌려가는 펠턴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우의 추억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의 공범자도 결코 처벌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펠턴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윈터경은 재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항구로 갔다. 제60장 프랑스에서는 영국왕 찰스 1세가 공작의 죽음을 보고받고 맨 먼저 걱정한 것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 라로셸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소식이 라로셸에 전해지지 않도록 영국의 모든 항구를 폐쇄하고 버킹엄이 준비해둔 군대를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군대가 떠날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어떤 배도 출항하지 않도록 경계를 엄중히 했다. 왕은 이 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덴마크 대사를 영국에 붙잡아 두고 찰스 1세가 연합주에 반환한 동인도 제도에서 오는 배들을 플리싱겐 항으로 회항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던 네덜란드 대사까지 출항을 금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왕은 사건이 일어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이 명령을 내렸는데 두 척의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난 뒤였다. 한 척은 물론 밀레디를 태운 배였다. 사건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밀레디는 기암 돛대에서 검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는 짐작이 들어맞은 것을 알았다. 다른 한 척의 배에는 누가 탔는지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게다가 그동안 라로셸의 프랑스군 진영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했다. 국왕만 따분함을 견디다 못해 신분을 숨기고 생제르맹에서 성 루이 추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왕은 늘 따분해했지만 주둔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좀 더 따분함을 느꼈을지 모른다. 왕은 총사 20명만 선발하여 호위대를 준비해달라고 추기경에게 부탁했다. 이따금 왕의 따분함에 전염되곤 했던 추기경은 기꺼이 왕에게 휴가를 주었다. 왕은 9월 15일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추기경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트레빌은 당장 짐을 꾸렸고 아끼는 내 총사가 뭔가 긴급한 볼일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호위대원으로 선발했다. 이 소식이 내 젊은이에게 전해진 것은 15분 뒤였다. 트레빌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다르타냥은 자신을 총사대에 편입시켜준 추기경의 호의를 고맙게 여겼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르타냥은 친구들이 떠나 있는 동안 주둔지에 혼자 남아 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 이유는 보나시웨 부인이 베튠 수녀원에서 숙적인 밀레디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미스는 훌륭한 연주를 갖고 있는 투르의 재봉사 마리 미숑에게 당장 편지를 보내서 보나시웨 부인이 수녀원을 나와 로렌이나 벨기에로 갈 수 있도록 왕비의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열흘도 지나기 전에 아라미스는 답장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촌 오빠에게 오빠는 베틴 수녀원의 공기가 우리의 귀여운 하녀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아가씨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도 좋다는 언니의 허가장을 동봉합니다. 언니는 이 허가장을 기쁜 마음으로 오빠에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그 아가씨를 무척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마리 미숑. 이 편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허가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베틴 수녀원장은 이 서류를 지참한 자에게
내 추천과 후원으로 수녀원에 들어간 수련 수녀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1628년 8월 10일 루브르에서 안. 왕비를 언니라 부르는 재봉사 여자와 아라미스의 친척 관계가 젊은이들의 기운을 얼마나 북돋아 주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라미스는 포르토스의 짓궂은 농담에 두세 번 얼굴을 붉힌 뒤 재봉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차후에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나오면 다시는 사촌 누이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후 마리 미숑이 화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보나시회 부인을 베티네 카르멜회 수녀원에서 빼내는데 필요한 명령서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프랑스의 한쪽 끝인 라로셸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명령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트레빌에게 사태의 중대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휴가를 신청하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이 총사 20명의 호위를 받으며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고 그들이 호위대원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다르타냥과 새 친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인들을 짐과 함께 먼저 보낸 뒤 16일 아침에 출발했다. 추기경은 쉬르제레에서 모제까지 왕을 배웅한 뒤 서로 우정을 과시하며 헤어졌다. 왕은 23일까지 파리에 도착하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여행하면서도 기분 전환을 위해 이따금 여행을 멈추고 메사냥을 즐기곤 했다. 메사냥은 원래 슈브레즈 부인의 첫 남편인 드린의 취미였지만 왕은 드린에게 배운 이 오락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20명의 총사들 가운데 16명은 매사냥이 시작될 때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기뻐했지만 나머지 4사람은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특히 다르타냥은 귓속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포르토스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귀부인에게 들었는데 그건 누군가가 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래. 마침내 호위대는 23일 밤 파리에 도착했다. 왕은 트레빌에게 살해한 뒤 호위대 총사들에게 나흘간의 휴가를 주도록 허락했다. 다만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바스티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가장 먼저 휴가를 얻은 것은 우리의 네 친구였다. 게다가 아토스는 트레빌에게 청하여 나흘이 아니라 엿새의 휴가를 얻어냈고 거기에다 이틀 밤을 덤으로 받았다. 그들은 24일 오후 5시에 출발했는데 트레빌은 친절하게도 25일 아침에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날짜를 실제보다 늦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법석을 떨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도 의심할 줄 모르는 다르타냥이 말했다. 이틀이면 그리고 말 두세 마리만 갈아타면 베튠에 도착해서 왕비님의 편지를 수녀원장에게 보여주고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로렌이나 벨기에가 아니라 파리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추기경이 라로셸에 있는 한 숨기에는 파리가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면 왕비님의 사촌 동생이 우리를 두둔해 줄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왕비님을 위해 애쓴 공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왕비님께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기 남아 계세요. 그 정도 간단한 일은 나와 플랑시에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자 아토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도 돈이 있어. 다이아몬드 판 돈을 나는 아직 다 마셔버리지 않았고 포르토스 아라미스도 다 먹어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 4마리 정도는 갈아탈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다르타냥. 아토스가 너무 엄격한 목소리로 덧붙였기 때문에 젊은이는 저도 모르게 몸이 오싹했다. 베티는 가는 곳마다 불행을 일으키는 여자와 추기경이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야. 다르타냥, 자네가 상대할 사람이 남자 4명이라면 자네 혼자 가게 놔두겠지만 그 여자를 상대해야 하니까 우리 넷이 함께 가야 돼. 하인 4명까지 포함해서 우리 8명이면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겁주지 마세요, 아토스. 다르타냥이 외쳤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러세요? 모든 게 다. 아토스가 대답했다. 다르타냥은 친구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들도 아토스처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말을 달렸다. 25일 저녁에 그들은 아라스에 도착했다. 술이나 한잔 하려고 다르타냥이 에르스도르 여관 앞에 멈춰 섰을 때 한 사내가 역참 마당에서 나왔다. 방금 말을 갈아탔는지 파리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가 여관대문 앞을 지날 때 때마침 바람이 불어 망토 자락을 날렸다. 한창 더운 8월인데도 그는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바람에 모자까지 날아갈 뻔했지만 잽싸게 손으로 모자를 붙잡아 얼른 눈 아래까지 눌렀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다르타냥은 얼굴이 청백해지더니 술잔을 떨어뜨렸다. 왜 그러세요, 다리? 플랑쉐가 물었다. 아이고, 다리들, 빨리 와보세요. 제 주인님이 어디 아픈가 봐요. 새 친구가 달려와 보니 다르타냥은 몸이 안 좋기는커녕 자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문에서 간신히 그를 불러 세웠다. 이렇게 급히 어딜 가는 건가? 아토스가 외쳤다. 그놈이라고요. 다르타냥은 분노로 얼굴이 청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놈이에요. 그놈을 붙잡아야 돼요. 그놈이라니 누구? 아토스가 물었다. 그 사내요. 그 사내라니. 그 저주받은 놈. 나에게 악귀처럼 붙어 다니는 놈. 내게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언제나 나타나는 놈. 내가 그 무서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놈. 내가 아토스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쫓아가던 놈. 보나시웨 부인이 납치당한 날 아침에 보았던 놈. 그러니까 맹에서 온 사내. 방금 그놈을 보았다고요. 틀림없이 그놈이에요. 바람에 망토자락이 벌어졌을 때 그놈을 분명히 알아보았어요. 제기랄. 아토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말을 타세요. 모두 쫓아가서 잡읍시다. 하지만 생각해봐. 그놈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어. 그놈은 방금 팔팔한 말로 갈아탔지만 우리 말은 지쳤어. 그러니 이제 와서 놈을 쫓아가봤자 붙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우리 말들만 지쳐서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가게 내버려두고 여자나 먼저 구하세, 다르타냥. 날이 마구간 하인이 미지의 사내를 쫓아 달려가면서 외쳤다. 날이 모자에서 이 쪽지가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날이. 이봐 친구,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 쪽지를 나한테 주면 반 피스톨을 주지. 좋습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요. 마구간 하인은 횡재한 것을 기뻐하며 여관 앞마당으로 돌아갔다. 다르타냥이 쪽지를 펼쳤다. 뭐야? 친구들이 다르타냥을 둘러싸면서 물었다. 한마디밖에 적혀있지 않네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렇군. 아라미스가 말했다. 도시나 마을 이름 같은데. 아르망티에르? 포르토스가 읽었다. 아르망티에르. 처음 듣는 이름인걸. 그런데 그 이름은 그 여자가 쓴 거야. 아토스가 외쳤다. 이 쪽지를 잘 보관해 둡시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돈을 낭비하지 않은 것 같군요. 말을 타세요. 여러분 어서 출발합시다. 내 친구는 베틴을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다.